우리가 잘 모르는 연암과 다산 이야기. 다산 정약용이 인기 없는 법학을 공부한 이유.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매여 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쥐고 행하면서도 삼가고 두려워할 줄 몰라 세밀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한다. 죽여야 할 자를 살리고 살려야 할 자를 죽이고도 부끄러움이 없다. 다산 정약용이 흠흠신서에 적은 지필동기다. 흠흠, 즉 신중하고 신중하라는 뜻. 겨울 냇물을 건너는 듯 사방이 두려운 듯 신중할 것을 강조했다. 다산은 수사와 재판이 뇌물이나 권력의 압력, 사사로운 친분 세 가지 때문에 공정해지지 않는다고 보고 어떻게 공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여기에 해답을 담은 책이 바로 흠흠신서이다. 현재 검찰 개혁 문제도 이 연장선에 맞닿아 있다. 평생을 육경과 사서로 수신하며 일표 이서를 완성해 천하의 지침을 마련하려 했던 대학자 다산 정약용. 그는 늘 시대의 아우성을 허투루 흘려듣지 않았다. 유배와 자초는 역경도 아니었고 터무니없는 모함과 치졸한 질시 따위는 그를 깎아내리지 못했다. 일생 동안 다산의 학문과 관직의 저변에 깔린 정신은 오로지 위국 애민 네 글자였다. 그 정신만큼은 유배 기간에도 변함없었다. 정조의 총애를 받던 다산은 정조가 승하한 다음 해인 40세 때부터 기나긴 귀양살이를 시작했다. 57세 본가로 돌아오기까지 20년 가까이를 힘든 귀양살이를 하면서 좌절은커녕 도리어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 조선시대 프로파일러로 통하는 흠흠신서. 흠흠신서는 유배에서 풀려난 다산이 귀향 후 저술했다. 조선의 과학수사 지식을 집대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의학, 법해석학을 포괄하는 형법연구소이다. 오늘날로 따지면 로스쿨, 경찰 공무원 준비생들이 읽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교재에 해당한다. 다산의 저서의 가운데 경세유표, 목민심서와 함께 일표 이서라 불릴 만큼 대표적 책이다. 당시 지방 고을에서는 살인사건이 한번 발생하면 한 마을이 온통 쑥대밭이 될 정도였다. 수령이 시신을 검시하고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 아전들은 백성들의 세간을 약탈하고 무고한 백성을 감옥에 가두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 다산은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고 관리들을 계몽하기 위해 사건의 판례와 수사 내용을 담은 수사 노트이자 실무 지침서를 쓰게 된 것이다. 다산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옥사는 9년에서 항상 일어나고 목민관이 항상 마주치는 일이다. 그런데도 실상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엉성하고 죄를 결정하는 것이 언제나 잘못된다는 말로 법 집행관, 목민관의 방만한 의식을 질책했다. 현대의 법 집행에서도 검찰과 경찰이 깊이 새겨야 할 철학이 담겨있다. 사람이 먼저다를 앞서 외친 다산 정약용. 다산의 일표 이서는 가르침이 크다. 국가의 행정제도를 비롯해 문문제도를 통째로 바꾸고 고치자는 경세유표에서 오늘의 제도개혁과 지방분권의 논리를 찾아야 하고 상하 모든 관리들이 청렴한 공직자 윤리를 회복하고 애민과 봉공해야 한다는 목민심서에서 부패와 타락을 막을 논리를 찾아야 한다. 또 흠흠심서에서 억울함이 없게 만드는 진정한 법철학과 인명의 가치를 배워야 한다.
다양한 학문의 일생을 바쳐온 다산의 여러 면모 가운데 법학자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다. 오늘날 법학과 유사한 율학은 조선 선비들에게 등한시됐다. 잡과 시험에 율과가 있었지만 중인 이하 신분층이 주로 율학을 공부했다. 사대부인 다산은 왜 법학에 관심을 갖고 독보적인 법률 전문 서적을 썼을까? 다산은 관직 생활 중 암행어사에 임명돼 전 현직 수령들이 수많은 비위 행위를 목도했다. 1799년 마지막 관직인 형조참의 시절에는 정조제위 기간에 벌어졌던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 검시, 재판 기록을 모아놓은 상형고를 읽었다. 암행어사로서 백성들의 누명을 풀어준 적도 많았다. 이런 그의 경험이 전무후무한 판례 연구서 흠흠심서를 편찬하는 데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법관의 중립적인 태도도 강조했다. 다산이 강조한 법관의 덕목으로 흠휴를 꼽는다. 이는 옥사를 신중히 처리하고 옥사에 연루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다. 그리고 또 철저한 진술 청취, 명쾌한 판단과 신속한 옥사 처리, 뇌물수수 금지, 고의와 과실의 명확한 구분을 명심하라고 조언했다. 고의와 과실의 명확한 구분. 다산은 송사를 다룸에 있어 그 근본은 성의를 다함에 있다고 봤다. 다산은 목적이 없는 공부는 공부에 먹힌 헛똑똑이들만 나을 뿐이라면서 자신이 왜 책을 읽어야 하는지도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과거 공부를 위해 남들 앞에서 뻐기기 위해 책을 읽기 때문에 먹물 괴물들이 넘쳐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배생한 18년 고난의 시간 동안 여러 책을 저술하는 데 주력했다. 다산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내 책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으면 후세 사람들이 사헌부, 검찰이 보고서나 재판 서류를 근거로 나를 죄인으로 평가할 것이다. 다산은 후세에 역사의 재평가를 받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산이 유배지인 다산초당에서 1817년에 완성한 경세육표에서는 털끝 하나인들 병들지 않은 부분이 없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일갈했다. 심지어 다산은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사헌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산 사후 24년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한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났는데 녹두장군 전봉준이 경세육표를 읽고 크게 감동받았다고 전한다. 오래된 나라를 개혁해 새로운 국가를 꿈꾸었던 다산의 조선은 이후 100년이 채 되지 않아 망국의 서름을 안고 역사에서 사라졌다. 조선시대에도 공수처 갈등이 있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국가체계가 성숙되면 여러 사법기관이 정비된다. 왕조시대의 뒤떨어진 사법체제에서도 배울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신라의 사정부, 발해의 중정대, 고려의 어사대, 조선의 사헌부와 의금부 등이 현재의 검찰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 고려시대 공수적 격인 어사대의 위상은 높았다. 어사대의 수장의 직위는 장차관급, 실제 권력은 총리급이었다. 조선시대 사헌부는 주로 고관 대작들의 비리를 파헤쳐 엄벌에 처했다. 대사원은 사헌부의 수장이 검찰총장, 지빈인 그 다음으로 대검차장 정도 되는 직위이다. 장령과 지평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라고 할까? 관리들이 기강을 바로잡고 비리를 단속하는 사헌부의 지휘부가 의금부에 모두 끌려간 초유의 사건도 있었다. 오늘날의 공수처 역할을 한 의금부. 의금부는 요즘의 공수처 같은 역할이었다. 검찰과 안기부의 복합 기능을 지닌 채 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했다. 조선의 역대 국왕들은 사헌부에서 거듭 간쟁하면 이들을 의금부에 보내 조사하게 하여 견제하게 했다. 거기에는 사헌부의 전횡과 부패 예방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의금부는 왕명에 따라 반역이나 왕실 관련 수사 등 일반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중대한 범죄를 다루는 특수기구였다. 사극에서 역적이나 왕실 인사에게 사약을 들고 가는 관원이 주로 금부도사인데
바로 의금부의 도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양 기관의 관계는 미묘했다. 업무 범위도 일부 겹치는 데다 서로 견제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이다. 사원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건은 신문고를 두드려 억울함을 호소하겠는데 신문고를 설치한 곳이 바로 의금부의 당직청이었다. 사원부의 부실 수사나 은폐 등이 확인되면 의금부에서 이첩해가는 시기였다. 또 사원부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일면 즉각 의금부로 사건을 이첩했고 의금부의 수사가 미진하면 사원부가 나섰다. 즉 두 사법기관은 끊임없는 상호 견제와 감시로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했던 것이다. 게다가 조선시대 수사권은 사원부의 독점물이 아니었다. 수사권을 가진 여러 기관을 상호 견제시켜 사건의 조작이나 은폐를 원칙적으로 막았다. 의금부와 형조, 지금의 법무부는 물론 한성부와 포도청도 수사권이 있었다. 동일한 범죄에 동일한 형량이 부과되는 양형 기준이 철저했던 조선 사법 시스템의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 그 중에서도 사원부는 남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만큼 스스로 엄정한 도덕성을 요구받았다. 다른 수사기관들과 경쟁하며 혹독한 자기 관리로 대표적인 수사기관이 된 것이다. 검찰개혁은 국민주권의 개념. 검찰, 조선시대 사원부를 본받아요.